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새로운 세팅으로. 네, 그러게요. 멋있다. 예. 벌써 과신사 이제 4번째. 네. 저희가 4번째 하면서 좀 약간 직업병이 있나 봐. 책을 멋있게 잘 소개하고 싶다는 그런 직업병도 있는데 조금 더 우리의 이야기도 좀 하고. 네. 이 책은 약간 도구?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이런 이야기들, 또 이런 담론들이 필요하다는 걸 같이 얘기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책도 소개하는 그런 코너로 잘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그 실장님은 주로 독서 어디서 하세요? 저는 주로 집에서 하죠. 근데 저는 시간이 중요한데 애가 셋이거든요. 애들이 이제 한 10시 전에 다 자요. 그럼 자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제가 저만의 시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뭐 한 11시부터 1시 사이 정도겠네, 보통. 그쵸, 보통. 아. 그때 책을 많이 읽고 그때 빼고는 다른 책 읽을 시간이 많지 않아요. 대중교통 시간에는 뭐 하시진 않으시고. 아니 그게 진짜 나도 지하철 오고 가면서 책을 읽고 싶은데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꼭 이어폰에 음악 듣고 그러냐고 멍하니 읽고 싶지 책을 읽으면서 에너지를 쓰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참 마음은 원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예. 저는 뭐 최근에는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옆으로 이렇게 보통 봐요. 그래서 바로 자요. 그래서 요새는 독서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 화장실에서 읽는 게 은근히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네, 화장실에서 좀 읽고. 되게 짧게 읽겠네. 네, 그렇죠. 사실은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하루 24시간 일과 중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직장인들의 경우 회사로 오고 가는 시간이 제일 좋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제일 출퇴근 시간. 알뜰하게만 사용해도 사실 2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건데 참 그걸 잘 쓰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 콘텐츠도 출퇴근 시간에 보실 수도 있어요. 이거 보지 말고 책을 읽으세요. 책을 읽어야지 이거. 여기서 소개하는 책을 이제 또 보시는 거죠.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할 책은 이승용 간사님이 추천해 주신 책인데 네네. 마르코스 가브리엘. 이름부터 되게 멋있다. 네. 가브리엘 나는 뇌가 아니다 라는 책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소개했던 책도 되게 이뻤는데 이것도 되게 이쁜데. 네, 열린 책들에서 표냈고 책 이쁘죠? 일단 이뻐야 돼. 네, 그래야 그러니까. 뭐 내용이 어떻게 전에 읽고 싶은 생각이 나니까. 예. 책 뒷표지에 보면은 모든 철학의 알파요 오메가는 자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도가니 뭔가, 천원이지. 약간 스포일러 같아요. 그치. 네, 자유다. 이게 제목도 되게 세잖아요. 네. 나는 뇌가 아니다. 그러면 나는 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 보지? 나는 뇌입니다라고 번역 출간된 책이 있습니다. 네. 그 뇌과학자의 반대. 그쵸. 오늘의 이슈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과연 뇌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뇌과학과 그 뇌과학 이후의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뇌과학이 발견해낸 것들을 우리가 어디까지 그 뇌과학은 우리 인간사를 전부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게 오늘의 좀 주제 토픽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책 소개하기 전에 먼저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잠깐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학에 갈 때 심리학과라든가 이제 가면은 이제 마음의 그 심리를 파악해가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 좀 이렇게 마음을 얻는다든가 이런 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제가 사실은 이제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할 때 심리 철학을 굉장히 많이 공부했거든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심리 철학을 공부하거나 혹은 뭐 우리가 흔히 심리학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에 독심술을 해가지고 저 사람의 어떤 마음, 여자의 마음. 약간 도를 아십니까? 그치. 학문적 버전을 상상하셨구나. 근데 전혀 아닌 거야. 내가 너무 놀랬고 심리학과 가면 실제로 이 인문계열 안에서 가장 자연과학화된 과가 심리학과예요. 그래서 심리학과 가면은 전부 다 쥐 같고 쥐 뇌 실험하는 그 레포트가 쫙 깔려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미 심리학이라는 게 옛날에는 18세기, 19세기에는 우리 마음속에 에고가 있고 이드가 있고 슈퍼에고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의 심리학이라는 것은 전부 다 우리의 뇌와 우리 신체의 행동과 관련된 실험을 하는 그런 과로 바뀌었고 심리철학도 똑같아요. 심리철학도 그 철학 분과 안에서 가장 자연학 과학화된 과고 이미 그만큼 이 책이 보여주는 것처럼 뇌 과학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저자는 이제 독일의 뭐 핫한 스타라고 하더라고요. 철학계 스타. 본 본대학교의 뭐 석좌 교수. 맞아. 굉장히 핫한 이제 저자고 이 전작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 그 책도 이제 독일 쪽에서 엄청 떴고 이 책도 많이 떴다고. 읽어보니까 뜬 이유를 알겠어. 왜 그 뭐예요? 뜬 이유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읽어보면은 이게 철학 전공 서적이 아니라 이 사람도 굉장히 그 스토리텔링 잘하는 맞아요. 예. 이제 자기 스토리텔링을 쭉 하면서 중간중간 간단하게 이제 유명한 철학자를 살짝 언급해주니까
이제 이게 철학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고 굉장히 이제 감각적이고 젊은 감각으로 잘 썼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런 얘기 했잖아요. 철학 커뮤니케이터예요. 맞아. 철학 커뮤니케이터인데 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죠. 그치. 철학을 그냥 겉핥기만 하는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네, 철학을 제대로 공부했는데 대중적으로 풀기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사람인 것 요즘은 이렇게 해야 같아요. 돼. 네. 그래야 이제 뭐 먹살 수 있어. 그래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신경 중심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뇌과학으로 모든 것을 환원시켜서 다 해석할 수 있고 뇌과학 안에서 인간의 모든 기능과 의식이 다 해소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비판하는 비판 혹은 그것에 답변하는 어떤 철학적인 답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뇌다. 뇌에서 만들어낸 신경 물질이 우리의 전부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아니야. 우리는 뇌가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자아, 참된 자아, 참된 나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 속에 뭐가 있을 것 같거든. 뭐 물질적 형식으로 나의 본질은 말이야 이런 거 뭐 육체와 다른 몸과 다른 뭔가 있을 거라고 이게 사실은 오랜 철학의 역사 속에 그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뭐라고 참된 나라고 하는 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과학이 발전하고 뇌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실은 그런 게 허상이었구나 상상이었다는 걸 계속 밝혀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그동안 신비의 영역 혹은 블랙박스라고 생각했던 그 영역을 하나씩 밝혀내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상식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신념이 하나씩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뇌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야 이제 철학도 옛날처럼 무슨 뭐 해결처럼 절대 정신이 있고 뭐 인간의 자율성이 있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뇌를 연구하면 다 밝혀낼 거고 물론 지금 아직 밝혀내지 못한 거 있지만 그건 시간 문제야. 그것도 결국 시간 지나면 다 밝혀낼 수 있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어떤 물리주의적 입장이 있고 근데 그런 거에 반격을 해서 아니 여전히 인간에게는 고유한 의식과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 이런 철학자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일단 미국계에서 주류는 이런 자연주의적이고 생리학적인 걸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이제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니까 독일 학자에서 자존심을 걸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독일 관념론의 최신 이론을 가지고 맞아. 관념론 끝나지 않았어. 맞아. 관념론 완전 폐기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시 가져오는데 맞아요. 저는 설득이 좀 됐어요. 그 유발 하라리가 형이하학적인 예를 들면 이제 생물학적이고 물리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라고 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형 이상학적이고 어떤 의식적이고 관념적인 맥락에서 철학적인 진술을 하는 것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누구나 인간 누구나 그런 어떤 주장을 할 때는 굉장히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적인 주장을 하게 되는 부분에서는 관념론의 맥락에서 우리가 철학과 인문학의 사유를 충분히 고민해야 되고 인간의 의식이 없다고 하는 어떤 인간의 자율이나 의식이 없다고 하는 단정적인 얘기는 여전히 그거는 열린 문제고 여전히 그것은 해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은 우리가 모든 뇌의 신경작용으로 우리의 의식과 선택과 자유가 어차피 그런 방식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될 거라고 하면 이게 결정론인 거잖아요. 이미 나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화 돼 있고 뇌가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인간을 되게 로봇처럼 보는 입장이고 결국 인간은 그런 게 아니거든 하면서 이제 끝까지 발악할 수 있는 게 사실 철학과 인문학과 신학의 윤리학의 굉장히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이 굉장히 이제 발달을 했을 때는 뭐 흔히 잘 아는 거잖아요. 뭐 개한테 이제 밥을 주기 전에 이제 종을 치면은 침샘이 자극된다 이런 건데 이걸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인간의 모든 행동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는 결국 저런 유전자에서 저런 어떤 신경 반응에서 저렇게 하는 거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라는 게 정말 복잡하거든. 그걸로 다 설명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인간은 자유가 없는 건가? 말 그대로 이제 정해진 어떤 조건에 맞춰주면은 그대로 행동해야 되는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고 그러니까 물리주의적인 방식으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0.1초 전, 0.1초 전 하면 계속 물리적인 방법으로 당연히 설명 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들어보면 태어날 때부터도 이미 다 결정된 것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떤 악한 뭐 살인을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 때 그 사람도 결정된 거라고 얘기하면 그게 어떤 처벌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런 맞아요. 차원에서 굉장히 지금 우리 실제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와 직결된 문제여서 맞아요. 되게 중요한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대화를 철학자가 답변한 것으로 저는 읽었어요. 맞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철학 문제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우리의 자유, 선택, 책임 귀속의 문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생겨 먹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지. 내 잘못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이 처벌이 불가능하거든요. 나는 원래 유전자가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한 거지. 내가 무슨 책임이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럼 이제 사실은 우리가 모든 법적인 문제라든가 윤리적 책임을 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이 마지막 챕터가 자유인데 의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철학의 고유한 문제 의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진짜 나는 누군가 마지막 자유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유야말로 인간이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서는 과정인데 이게 사실 철학의 굉장히 큰 역사였고 이것들을 옹호하는 책이기 때문에 양립 가능성을 얘기한다는 것도 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어떤 그런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인 진술들과 우리가 의식과 자유를 갖고 있다는 인간의 의식에 대한 변호가 양립 가능하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예를 들면 저라는 사람이 굉장히 물리주의적이고 이제 신경 중심주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윤리적인 행동을 할 때는 또 어떤 인간의 자율과 의식과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또 전제를 두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철학적인 맥락은 이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이 기반을 삭제할 수는 없다. 이것도 아까 개인적인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제 심리 철학을 이제 공부를 할 때 대학원에서 그 최 실장님이 유명했던 브레인이라고 최브레인이라고 얘기들 그것도 주변에서 뭔 막 그러니까 이제 이런 뇌과학 얘기를 할 수 있는 최브레인 편집될 것 같아요. 기독교인으로서 철학을 공부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회학을 공부한다든가 혹은 뭐 니체나 프로이트 막스가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믿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기독교 비판 많이 하니까. 흔들리셨군요. 근데 내가 그래 오케이 그런 것들은 그렇게 흔들리지만 내가 그래도 잠깐 멘탈을 좀 잡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심리철학 공부할 때 제가 살짝 흔들렸던 게 적어도 니체, 프로이트, 막스 같은 사람들을 공부하면서 그래도 형이상학의 어떤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끝을 놓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심리철학 영역에 딱 넘어가면은 일단은 제가 공부했던 주류의 모든 심리철학자들은 전부 다 물리주의였어요. 거기 물리주의를 반박하는 학들을 내가 본 적은 없어. 사실 처음 보거든요. 미국에서는 물리주의 패러다임을 인정 안 하면 심리철학 할 수가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향인가라고 하는데, 하향인가는 뭐예요? 우리 정신이 명령을 내려서 육체를 컨트롤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물리주의가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인간론 할 때도 이 기독교 신학자들이 물리주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기독교 신학을 변경시킨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이 물리주의라는 패러다임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신학적인 맥락으로 왔을 때는 성서신학이나 이쪽에서 또 새롭게 발견하는 것들이 어떤 이론론적이고 굉장히 그 히브리적인 전통에서 네네, 맞아요. 실제 이론론이 아닌 것으로 성서를 해석할 수 있고 거기서 신학이 태동할 수 있다는 그쵸. 그런 얘기잖아요. 저는 그쵸.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신학의 맥락에서 되게 고마웠거든요. 굉장히 철학과 신학을 종교를 같은 맥락에서 변호해주 영혼을 맞아요. 변호해주니까 예, 맞아요. 신학의 맥락에서 성경을 새롭게 읽는 어떤 이론론적인 맥락으로 다시 신학을 해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신학자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 결국 그래서 전통 철학하고 신학하고 운명이 같다고 봐요. 저는 정신이라든가 의식의 독립성 그리고 그거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영역하고 영혼의 어떤 역할을 인정하는 신학하고는 운명이 같아요. 만약에 철학이든 의식 철학이나 정신 철학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물리주의에 패배를 해버렸다. 그러면 사실 신학도 비슷한 운명에 처할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영혼과 정신과 의식의 어떤 인간의 고유성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영역이 여전히 학문적으로 살아남았다. 그러면 신학도 사실은 그에 편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심리철학의 패러다임을 반박하면서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입장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어떤 센세이션한 어떻게 보면 이제 예. 북미 중심의 그쵸. 철학적인 전통과 심리학의 약간 유럽 중심의 심리학 철학과 좀 굉장히 다른 어떤 전통의 그쵸. 논쟁을 지금 딱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근데 심리철학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미국이 만든 거거든요. 필라소피 마인드라는 거는 아주 최근에 나온 그 이론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너무 강력하니까 독일계라든가 유럽도 영향을 받은 거죠. 이미 오래전부터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정신철학이라는 게 있었지만 그게 이제 미국이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버전으로 바뀌니까 이게 이제 다시 또 독일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독일 학자들도 자신의 어떤 전통적인 철학의 바탕 위에서 이게 변화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니까 그걸 디펜스를 한 거죠.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인으로서 유럽에서 뭐 2차 대전 나치즘이나 이런 것을 겪고 그런 것에 대한 굉장한 경계심이나 그런 성찰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미국으로 봤을 때는 너무 실용주의적이고 너무 상업적이고 맞아요. 너무 막 핫하게 와 하다가 또 막 꺼지고 예. 그런 거 보면서 야 니네들은 철학의 이런 수천 년의 역사를 너무 쉽게 보고 20세기 초에 그 이제 러셀이나 뭐 브렌타론 이후에 하이데거의 길과 비트겐슈타인의 길이 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독일, 유럽 중심의 철하고 대륙 철학의 길을 형성하고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미국 넘어가지고 분석 철학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미국 철학은 냉탕, 독일 대륙 철학은 온탕, 뜨거운 물과 찬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미국 학자들이 보기에 독일 학자들은 쟤네는 무슨 논리적 엄밀성과 영역적인 그 방식을 취하지 않고 굉장히 이제 철학이라면 이래야 돼라고 하는 이제 전통적 관념도 있잖아요. 좀 멋있는 말 좀 해야 돼, 어려운 말 좀 써줘야 되고, 좀 약간 문학적인 표현도 좀 있어야 되고, 그게 철학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는 야 그게 문학이지 그게 어떻게 철학이야라고. 그 끝판왕이 프랑스 철학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읽어도 이제 네. 철학인지 뭐 시인지 혹은 뭐 어려운 말 잔뜩 써놓고 이게 서로 비난하는 거거든요. 대륙의 철학자는 미국의 철학자. 그건 야 수학이고 과학이지 그게 무슨 철학이야 이렇게 서로 비판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냥 이제 서로 대화를 못 하고 지금 두 갈래로 가고 있는데 왜 이러냐 오늘 방송. 그러니까 우리가 반성적이지 않고 그냥 주어진 대로 믿었던 신앙과 신념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지는 과정을 겪고 그게 일종의 성장통인데 그냥 이게 그런 비판과 회의와 의심을 겪고 나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거겠지만 그러다가 아 이거 기독교는 가짜인가 보다라고 떠나기도 하고 아니면 스스로 그 고민을 막 풀어내기 위해서 더 탐구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뭐 신학을 좀 바꾸기도 하고 참 그 과정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고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겪겠죠. 인공지능 시대, 뇌과학의 시대, 어떤 물리주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교회와 어떤 신학과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답하고 대응하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저는 많고 그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고 그것을 긍정하든 뭐 비판적으로 경계하든 그 대화를 할 시점이 왔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어떤 성경신학적인 맥락에서도 과학을 탐구해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에서 뿌리에서 어떤 이론론적이고 물리가 이렇게 결합된 방식이 성경 안에서 구원론이나 이런 설교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을 성경 신학자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좀 이제 신학적인 맥락과 과학의 맥락을 같이 좀 이렇게 겹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논의가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과학이라든가 철학적인 설명을 있는지는 알 필요가 있고 그 영역에서도 우리가 더 비판적으로 탐구하면서 뭐 대화를 이어가야겠죠. 네, 저 잠시 깨알 홍보 타임. 네. 매번 찾아오는 건 아니지만 편집이 안 된다면 IBP에서 낸 마음, 뇌, 영혼,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대화 형식으로 기술되고 기독교 심리학자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학생이 질문하고 이 기독교 심리학자 답변하는 책이어서 지금 얘기한 논의들을 어떤 이 영국의 기독교 심리학자가 굉장히 대중적으로 잘 풀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고민되시는 분들이 이 책을 만나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과신대도요. 그 제2의 포럼에서인가 뇌 과학, 영혼 뭐 이런 주제로 한번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리브킨 박사님도 발제를 하시고 신경과학 하시는 뇌과학 하시는 이제 허균 박사님도 발제하시고 김기현 박사님도 발제를 한번 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자료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 주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더 중요해진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철학도 좀 공부를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보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조금 우리 좀 쉬운 책이나 좀 이렇게 다른 코너로 좀 하죠. 너무 어렵다.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쉬운 책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골랐는데 힘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